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오늘은 아메리카 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음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아메리카 컵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뉴질랜드에서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메리카 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 녹음을 호주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90년대 이후에 오셨다면 한 번도 안 들어보셨거나 거의 관심 없이 뉴스에서 지나가는 걸로 보셨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아메리카 컵은 호주 뉴스다라고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메리카 컵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지금 1840 몇 년부터 2000 몇 년까지 다 할 순 없고 제가 오늘 1987년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아메리카 컵이 무엇이다부터 해야 되겠죠?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메리카 컵은 항해 대회입니다. 요트 대회죠. 가끔 보셨을지도 몰라요. 요트를 타고 사람 수도 늘 대회마다 정하고 그러는데 그 한 대의 요트를 타고 누가 빨리 가나를 해서 보통 7전 4선승제로 해서 우승컵은 그렇게 다투도록 하죠. 그리고 보통 무슨 대회에 무슨 컵 그러면 그 컵을 우리가 대회라고 생각하고 그 컵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회는 이 아메리카 컵은 그 컵 자체, 그 은덩어리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지금 아메리카 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도 사실 좀 의미 있는 생각인데요. 근래에 아메리카 컵에 대한 방송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 배가 아주 괴상망측하게 생긴 배를 보셨을 거예요. 그 배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가급적 경쟁자가 그게 너무 비싸서 경쟁자가 참여를 못하게 하려고 가급적 그걸 일부러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든 겁니다. 이제 그건 미국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컵은 지금 오클랜드에 있어요. 그러면 그 우승국이 늘 그 규칙을 거의 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규칙은 그것을 그 배를 아주 다시 고전적으로 작게 해서 참가자가 많게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주가 다시 거기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으로 작은 배라는 것은 막 굉장히 오래된 그런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대회 3번쯤 대회 전에 우리가 보던 흔한 모습 아니면 호주에서 많이 보던 모습은 그 크리스마스 때 하는 시드니 호밭 그런 배, 그런 종류의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호주에 다시 아메리카 컵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걸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할 뉴스는 호주도 아메리카 컵 뉴스의 주역이었던 1980년대까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아메리카 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아메리카 컵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아메리카 컵의 역사는 1980년대 이전에는 별로 재미없다가 1980년대부터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1848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848년에 그 은덩어리를 만들어요. 그 컵을 만들어서 당시에 그 컵의 주인인 어떤 영국 귀족이 그것을 영국 요트 클럽에, 그러니까 요트 클럽에서 이렇게 스포츠로 배 경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식으로는 그 사람들 이름이 Royal Yacht Squadron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국 귀족이 1851년에 거기에다가 줍니다. 그걸 기증을 합니다. 원래 그 컵과 그 요트 클럽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받음으로써 1851년에 이제 그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컵을 뭐라고 불렀느냐? 100파운드 컵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격이 100파운드였던 것이죠. 그래서 1851년에 100파운드였다면 지금은 얼마일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1850년대의 물건값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은값의 역사적인 가격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옛날 은값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아주 오래된 그 기록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늘 아운스, 한국말로 온스라고 하죠.
한 28g쯤 하는 그 정도의 양, 그거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때쯤 1850년대에는 그게 1아운스에 2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2018년에는 그게 약 1200불입니다. 그러니까 60배로 늘어난 것이죠. 사실 뭐 은값을 금값에다가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금값이라도 이용해서 하면 이제 60배쯤 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은덩어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아메리카 컵에 있는 그 컵은 아주 잘 장식된 작품이니까 이렇게 무작정 무지막지하게 그 60배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대충 기분을 알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를 100파운드 컵이라고 불렀어요. 로열 옅 스쿼드론의 100파운드 컵. 그러니까 아직 미국이라는 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였죠. 그랬는데 1851년에 미국에서 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영국 사람들하고 경주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배를 가지고 온 주체는 뉴욕 야트 클럽이었고요. 그 한 대를 가져왔는데 미국 사람인 조지 스티어즈라는 사람이 설계한 그 배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아메리카라는 배예요. 그래서 미국 배 한 대와 영국 배 15대가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우승이어야 지금 이 스토리가 맞겠습니까? 미국 배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한 거예요. 15대의 영국 배는 훨씬 나중에 들어왔는데 결과의 차이가 얼만큼 났나 보니까요. 98km짜리 경주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들어올 때 도착 지점에서 8분의 시간 차이가 날 만큼 이 미국 배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승컵으로 이 컵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100파운드 컵이라고 불렀던 아무런 의미 없던 그냥 그 클럽 안에 있던 영국 클럽 안에 있던 그 컵을 이제 아메리카 컵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는 51년에 했지만 그 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사람들이 57년에 그 컵을 아예 자기네 클럽에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히 우승컵으로 대회를 열어서 우승컵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 대회의 우승컵으로 이 아메리칸 컵을 쓰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자기네 클럽 안에 잘 있던 은덩어리인데 미국이 와서 이 대회를 해서 그 컵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그걸 아메리카 컵이라고 부르고 대회를 만들었으니 자기네는 꼭 다시 와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꼭 다시 와서 대회를 이겨서 그 컵을 자기네 그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가고 싶겠죠. 그래서 대회를 할 때마다 영국이 와서 이거를 도전자가 되어서 미국이랑 그 미국의 요트 팀이랑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국이 도전자로 오고 어떨 때는 캐나다가 잠깐 도전자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 영국이 하죠. 제가 지금 몇 년에 대회 했는지 보고 있는데요. 1870년, 1871년, 1885년, 86년, 87년, 93년, 95년 계속 이 영국에서 도전을 하러 와요. 이거를 이기려고. 그런데 그 뉴욕 팀이 늘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컵은 어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거기 있는 거예요. 대회는 늘 했지만. 이제 세월은 흐르고 대회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 잠깐씩 건너뛰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대회는 이어져요. 그 2차 대전 할 때는 보니까 1920년에 하고 영국이 와서 한번 지고 1930년에 또 영국이 와서 한번 지고 34년 지고 37년 지고 한참 동안 2차 대전 때문에 대회를 못해서 질 일이 없다가 이제 58년에 와서 또 지고 가죠. 그러니까 영국은 가끔씩 와서 지고 가는 게 일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그러다가 6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국 팀이 이제 도전자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전자 대회에서 누가 62년에 우승을 하느냐? 그 팀 이름을 읽어드릴게요. 로열 시드니 옅 스쿼드론이라고 해서 호주 국기를 크게 달고 여기 지금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가 되면 이제 영국은 도전자조차 되지 못하고 이제 도전권까지 다른 나라에 잃게 되는 거예요. 도전자 후보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후보 대회에서 그때 호주가 뭐 호주를 국가적으로 대표한다기보다는 시드니 요트 클럽이 나가서 영국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시드니 팀이 도전자가 되어서 이제 가서 미국한테 질 권리를 얻어서 미국한테 지죠. 그리고는 64년에는 잠깐 영국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호주가 도전자가 돼요. 그 도전자 대회에서 호주가 이기는 겁니다. 67년 시드니 팀, 70년 시드니 팀, 그 다음에 74년에는 펄스 팀이 가서 도전자가 되어 또 미국에 질 권리를 얻죠. 그래서 지고. 그래서 77년에도 호주가 가서 지고 80년에도 호주가 가서 져요. 그런데 이제 83년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83년에 지금까지 지금 1850년부터 50년대부터 그 컵이 뉴욕을 떠나지 않았는데 뉴욕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1983년에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메리카 컵 1983년 그걸 자세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아메리카 컵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요약을 읽어드릴게요. 83년 아메리칸 컵을 했는데 그러니까 뉴욕은 그때까지 132년 동안 진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늘 영국에서 맨 처음에 영국 가서 한 거 이외에는 그 자기네 나라에서 로드 아일랜드라는 데서 했다는데 미국에서 자기네가 너무나 익숙한 동네였겠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런 거 잘 아는 동네에서 늘 누구든 와라 우리가 여기서 이긴다 해서 132년 동안 이겼는데 이번에는 83년에는 호주 배 이름이 오스트레일리아 2호라는 배입니다. 그 배가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챔피언 배 이름이 리버티, 자유라는 배인데 이 배 선장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데니스 코너,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데니스 코너는 당시에 미국에서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거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이런 배, 12m짜리 배 가장 잘 모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호주가, 즉 오스트레일리아 2호가 리버티를 무찌르고 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132년 만에 그 컵을 들고 호주로 그 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는 이제 봤는데요. 그 앞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씩 조근조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트클럽, 뉴욕 요트클럽 안에서도 누가 나가서 이 대회를 할 것인지, 누가 나가서 이 챔피언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자기네 클럽 내에서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대회를 해서 이긴 배가 리버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당히 그때 데니스 코너가 리버티를 상당히 잘 몰아서 뭐 다른 경쟁자들을 아주 압도적으로 물리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얼만큼 유명해졌느냐? 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 무슨 골프 대회 우승한 사람, 뭐 그런 사람 아니면 뭐 야구 선수 아니면 무슨 수영복 모델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 배 모는 사람이 거기에 그 표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에 그 사람이 유명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배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다른 이름들은 전혀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티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간단하게라도. 그 다음 호주 2호라는 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2호가 이제 미국까지 가서 아메리카 컵을 가져온 그 배인데 그 배에 그 팀의 주역은 앨런 본드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좀 망한 사업가, 뭐 유명하다가 감옥에 간 사업가 그런 사람 한 명 찾아야 되는데 좀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앨런 본드가 호주에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범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도 가죠. 그 사람 기록에 보면 그 사람이 14살 때부터 기소되고 고발되고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은 사기죄로 가게 되는데 7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앨런 본드가 전주예요. 그 프로젝트에 돈을 대주는 사람. 그랬고 또 중요한 사람은 뭐냐? 그 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벤 렉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배가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논쟁거리가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winged keel, K-E-E-L. 이거 뭐 배의 부분품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걸 한국말로 용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배의 밑바닥에 이렇게 중심 잡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그냥 보통 때 뾰족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 이 벤 렉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는 뾰족 튀어나오는데 좌우로 약간 날개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배 경기할 때 보면 그게 생김새를 가지고 서로 트집을 많이 잡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불법이다. 그게 그 디자인 규칙을 어긴 것이다. 킬에는 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논쟁거리였고, 두 번째 논쟁거리는 무엇이냐? 이 대회 규정상 이 배를 그 나라 사람이, 출전하는 나라 사람이 디자인을 하여 그 출전하는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출전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배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데에 참가를 하고 싶어도 좀 어려워요. 자기네가 이런 배를 디자인해야 되고 또 자기네가 이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뭐 중국이 이런 종류의 스포츠에는 참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좀 생소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하고 싶다면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 시민권을 줘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벤 렉슨이 만든 이 배도, 그 벤 렉슨이 디자인한 이 배도 디자인의 어느 부분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엔지니어가 관련됐다, 이런 주장을 미국 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게 호주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심증은 더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제 이 호주 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팀은 출전 자격이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 배가 외국 거니까. 그런데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 판단 내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위원회라고 해야 되겠죠. 합법이다, 경기에도 좋다, 이렇게 돼서 오스트레일리아 2호라는 배가 출전권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2호가 그 후보자들끼리의 대회에서 이겨서 미국의 팀과 결승전을 벌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전은 언제 시작되느냐? 1983년 9월 14일에 처음 시작돼요. 근데 처음 두 번, 9월 14일에 한 판 하고 9월 15일에 한 판 했는데 둘 다 미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뭐 당연히 미국이 이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판 9월 18일에 했는데 그날 호주 2호가 미국 배에게 3분 14초 차이로 이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2대1로 1대2로 따라간 것이죠. 그 다음 게임은 다시 미국이 이겨요. 그래서 3대1. 그러니까 4판 해서 3대1로 미국이 이겼는데 이제 7전 4선승제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판째를 하게 됐어요. 5판째에 호주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3, 호주 2가 돼서 이 아메리카컵 역사상 처음으로 6번째 경기를 해야 됐대요. 여기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was the first time the America's Cup had needed a sixth race, let alone a seventh. 6번째 경기를 해본 건 처음이고 7번째 경기를 처음 해본 거는 또 당연한 일이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6번째 경기를 해본 적이 없겠습니까? 늘 미국이 누군가가 오면 4대 0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4대 1로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6번째 경기란 거는 그 130 몇 년 동안 해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6번째 경기라는 걸 해보고 거기서 또 호주가 이기니까 이제 7번째 경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번째 경기를 언제 하느냐? 1983년 9월 26일 미국 시간이에요. 오후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983년 9월 27일 새벽이죠. 호주 시간으로는. 제가 1983년 9월 달력을 보고 있는데요. 27일은 화요일이고 26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26일 오후에 한 것이고 호주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이 된 것이죠. 그때 그 경기를 이겼을 때 그 당시에 수상인 법 호크하고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거 지금 보려고 사람들이 다 잠도 안 자고 그랬을 텐데 그냥 오늘을, 그러니까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상이 뭐라 그랬느냐?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state matter, 각 주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의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He joked that he thought it should be.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공휴일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며 and that any state premiers who disagreed with him might find themselves in a spot of bother. 그 어떤 주정부에 있는 주지사라도 자기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오늘이 노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in a spot of bother, 곤란한 상황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었죠. 그리고선 또 뭐라 그랬느냐? Any boss who sacks a worker for not turning up today is a bum. 근로자가 오늘, 종업원이 오늘
일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고하는 사람, 그런 그 사업장의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범이야. 이거 범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요. 무슨 쓸모없는 놈 혹은 뭐 머저리? 뭐 칭찬이 아니죠. 근데 제일 저 마음에 드는 번역은 이거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밥맛이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983년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 은덩어리 아메리카 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메리카 컵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다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거기서 계속 이긴다면 그거는 계속 거기에 남아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기지 못했던 것은 그 로즈 아일랜드에 있는 바람이 아주 규칙적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연습한 사람일수록 거기 바람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지금 여기 87년에는 프리맨틀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는 그 미국에서 했던 것보다 바람이 훨씬 세고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서 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날의 바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항해를 하는 사람이나 그 프리멘탈에서 늘 항해를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87년에 경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이 새로운 팀을 만들어 와서 하죠. 그 더 이상 뉴욕 클럽이 그 힘을 떨치지 못하고 이제 샌디에고로 힘이 넘어가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온 미국 팀이 이 호주를 물리치고 다시 아메리칸 컵을 가져가는데 그게 1987년이죠. 근데 그때는 4대 0으로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서 다시 미국으로 그걸 가져가게 돼요. 그 87년 대회는 뭐 호주에게 슬픈 과거니까 자세히 하지 않고 그 87년 대회에 관해서는 그때 경기를 했던 그 지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해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회마다 늘 이 계획을 새로 짜거든요. 마치 골프장이 그 골프장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듯. 근데 이 87년 대회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사실 그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면 좋으냐? 야구장을 상상하시면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루는 무시하시고 1루와 3루만 생각하세요. 1루와 3루만 생각하시고 홈베이스를 우리가 한 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를 8번을 달릴 건데요. 야구랑 관련 있게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요트 경기에 맞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대회마다 새로 갈아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알맞게 그 디자인을 새로 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은 1987년에만 유효했어요. 하지만 이걸 한 번 이해하면 대충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다른 대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루와 3루와 홈베이스를 상상하시고요. 홈베이스에서 1루까지 가는 거리는 한 4.3km가 돼요. 그리고 홈베이스에서 3루까지 가는 거리도 한 4.3km가 되고 1루에서 3루까지 가는 거리는 멀어요. 6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이 경기장입니다. 이 요트의 경기장.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1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루에서 3루를 돌아서 다시 1루로 옵니다. 그럼 이제 2번을 한 거죠. 그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를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2번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1루에서 3루로 가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3루에서 홈으로 옵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홈에서 1루로 가요.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시 1루에서 3루로 가는 게 여섯 번째고, 다시 1루로 돌아가는 게 일곱 번째.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3루 베이스 옆에 그 끝나는 점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1루에서 다시 가면, 그러니까 8번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걸 하면 이 한 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 한 판을 4번 해서 미국이 4번 다 이긴 거죠. 아까 83년에 미국이 졌을 때 그 선장이 누구였습니까? 데니스 코너라는 사람이죠. 87년에 미국이 이길 때도 그 선장은 데니스 코너입니다. 데니스 코너는 이 2번의 대회를 통해서 그 원래도 그 잡지 표지에 갈 만큼 유명했지만 훨씬 더 유명해져요. 특히 87년에 이긴 다음에 더 유명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잠시 역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132년 역사에 처음 진 것은 이 대회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이다. 아메리카컵 역사에 벌어졌던 가장 좋은 일이 우리가 132년 만에 진 것이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니스 코너 나에게도 벌어진 일 중 가장 좋은 일이다.
내가 그 전에 이겼을 때는 그냥 배 좀 잘 몬다고 칭찬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번 졌다가 다시 이번에 우승컵을 가져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뉴욕 시내를 카 퍼레이드로 나를 데리고 다니고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이랑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이제 어디든 가도 나를 알아봐 준다. 그러니까 132년 만에 83년에 졌던 일은 우리에게 벌어졌던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인터뷰를 이제 87년에 이기고 나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메리카컵 역사를 삼국지에 비유한다면 호주가 맡은 역할은 관우의 역할이에요. 삼국지 중에 관우가 금방 죽죠. 더 이상 관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우가 없어진 다음에 삼국지에서 누가 좀 많이 나옵니까? 제갈공명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제 제갈공명의 역할을 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이 이후 87년 이후 뉴질랜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걸 오늘에 이어서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이 좋잖아요. 83년에 130 몇 년 만에 호주가 이기는 거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호주의 역할은 충분하죠. 그러면 아메리카컵에 관한 이야기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는 대부분 뉴질랜드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제 다시 삼국지로 돌아가면 이제 조조의 역할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어야 되겠죠. 어떨 때는 미국이 하고 어떨 때는 좀 다른 나라가 합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의 역할을 뉴질랜드가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컵은 그 은덩어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클랜드에 있죠. 그 말은 그러니까 최근 대회에서 지난번 대회에서 뉴질랜드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길고 긴 아메리카컵 역사의 1987년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